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칼 구스타프 융심리학과 정신분석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 정신의 복잡성에 매료됩니다. 그 심연을 들여다볼 때마다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영역은 프로이트 이래로 현대 사상의 가장 흥미롭고도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밤의 꿈, 우연한 말실수, 신경증의 증상들 속에서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밝힌 그 억압된 욕망과 기억의 창고가 무의식의 전부일까요? 혹시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초월하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고 원초적인 정신의 저수지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마치 대륙붕 아래 더 깊은 심해저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의 표면 아래 감추어진 광대한 깊이가 있다. 이곳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와 원형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융의 선언과도 같은 생각은 단순히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지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그리고 그 탐험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장대한 기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심층 심리학, 곧 분석 심리학의 고유한 영토를 개척하는 여정이었죠. 이 여정은 기존 정신분석학의 틀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발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융에게 심리학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원인을 진단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임상적 기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학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삶의 목적, 그리고 우주 속에서의 인간 위치를 탐구하는 심오한 철학적, 나아가 영적인 모험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리학과 정신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묶일 수 있는 융의 초기 사유들은 그의 독창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싹트고 자라나 프로이트와의 지적 결별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는 프로이트가 밝혀낸 개인 무의식, 즉 개개인의 삶에서 비롯된 잊혀진 기억, 억압된 감정, 받아들여지지 못한 소망들이 모인 영역 너머를 집요하게 탐구했습니다. 신경증 환자들의 환상이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신화적인 성격을 띈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그리고 마침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의 거대한 보고, 즉 집단 무의식이라는 놀라운 가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집단 무의식, 컬렉티브 언컨셔스 개념은 프로이트와의 결정적인 차별점이자 이후 융 분석 심리학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 됩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주로 개인적 삶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억압된 내용물로 본 반면 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더 깊은 무의식 층위를 상정했습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 무의식이 주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채워지는 후천적인 것이라면 집단 무의식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는 선언적인 정신 구조이다. 이것은 인종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며 신체 구조가 종에 따라 보편적인 패턴을 갖는 것처럼 정신의 기본 구조 역시 그러하다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 심리학계는 물론 지성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데카르트가 본유관념을 이야기하거나 칸트가 선험적 인식 형식을 주장했던 것처럼 융은 인간 정신에도 타고난 보편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죠. 이 개념은 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지리적으로 격리된 채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유사한 신화적 모티프, 종교적 상징, 민담의 구조, 심지어 꿈의 이미지들이 발견되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탄생과 모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서사 구조, 낙원이나 대홍수 설화, 특정 동물, 뱀, 새 등 이나 기하학적 도형, 원, 사각형에 부여되는 상징적 의미 등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문화적 학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보편성을 지닙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인류 공통의 집단 무의식의 뿌리를 둔 원형적 패턴의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융은 정신병원에서의 임상 경험을 통해 집단 무의식의 증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보이는 환각이나 망상 내용 중에 환자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삶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법한 고대의 신화적, 종교적 이미지나 사상들이 불쑥 출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태양에서 남극 같은 것이 나와 바람을 일으킨다는 환상을 보았는데
나중에 융은 고대 페르시아 미트라교 경전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 무의식의 차원을 넘어선 인류 공통의 원초적 이미지들이 특정 조건 하, 가령 의식의 통제가 약화되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일종의 정신적 DNA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지각, 감정, 행동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융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단 무의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융은 그것이 원형, 아키타입스, 이라는 선언적인 구조들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형이란 인류가 진화 과정을 통해 수백만 년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근본적인 삶의 상황들, 예를 들어 출생, 성장, 사랑, 죽음, 위험, 신성, 과의 만남 등에 대한 반응 패턴이 응축되어 형성된 일종의 심리적 본능 또는 행동 및 지각의 경향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형 자체가 특정한 내용을 가진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융은 원형을 내용 없는 순수한 형식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결정 격자 구조가 특정 형태의 결정을 만들도록 하지만 그 격자 자체가 결정은 아닌 것처럼 원형은 우리의 경험을 특정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특정 종류의 이미지와 감정,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한 틀입니다. 원형은 그 자체로는 비어있는 형식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이 의식적 경험과 만났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 즉 원형적 이미지나 원형적 관념으로 채워진다. 이것은 마치 마른 강바닥이 비가 왔을 때 강물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융의 비유는 원형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융은 다양한 원형들을 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 의식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어두운 측면인 그림자, 남성 속의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 속의 남성성인 아니무스, 지혜와 인도를 상징하는 현자, 와이즈 올드맨과 데모, 그레이트 머더, 원형, 그리고 궁극적인 정신이 전체성이자 통합이 중심인 자기, 셀프, 원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원형들은 결코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정신 역동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더 깊이 억압하고 남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은 우리가 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 맺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원형이 무의식적이고 미분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비현실적인 기대나 반복적인 실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원형들의 존재와 작용을 의식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융이 말하는 심리적 성장, 즉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원형 개념을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해보면 그 독창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융의 원형은 추상적인 철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역동적인 심리적 실체에 더 가깝습니다. 칸트의 선험적 범주와 비교하면 칸트가 주로 인식의 형식, 시공간, 인과율 등에 집중한 반면 융은 보다 구체적인 삶의 경험 패턴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경향성을 다룹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적응 기제들, 뱀에 대한 공포, 근친상간 회피, 은 융의 원형과 가장 유사성이 커 보이지만 융의 원형은 단순히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 의미 추구, 상징 형성 능력, 종교적 경험과 같은 인간 정신의 고유한 측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훨씬 포괄적입니다. 물론 집단 무의식과 원형 개념은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판은 역시 경험적 검증의 어려움, 즉 비과학성 문제입니다. 원형은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으며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융이 제시한 증거들, 신화 분석, 꿈 해석, 임상 사례는 대부분 해석에 의존하며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유전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라마르크적인 용부동설을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융과 그의 후학들은 분석 심리학이 추구하는 진리는 자연과학적인 인과 법칙의 발견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분석 심리학은 인간 정신이라는 복잡하고 주관적인 영역을 다루며 원형 이론은 이러한 정신 현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하고 유용한 해석적 틀이자
작동 가설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형의 효과가 개인의 꿈과 환상, 예술 작품, 문화 현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관찰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직접 증명보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임상적 경험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프로이트와의 또 다른 핵심적인 결별 지점은 바로 리비도 개념이 재해석입니다. 프로이트에게 리비도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 등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은 성적 충동과 그 억압, 변형 과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신경증 역시 주로 이 억압된 성적 리비도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융은 젊은 시절 프로이트의 탁월함에 매료되어 그의 가장 촉망받는 후계자로 여겨졌지만 점차 리비도를 성적인 에너지로만 국한하는 것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상 경험과 신화 연구 등을 통해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단지 성적인 것만이 아니며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의 창작열, 종교가의 신앙심, 권력자의 야망, 학자의 지식욕 등 인간 삶의 수많은 현상들을 단지 성욕의 승화, 서블리메이션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환원주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융은 마침내 프로이트와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하며 리비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리비도는 단순히 성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생명 현상의 근원이 되는 일반적인 정신 에너지, 사이킥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리비도는 근본적으로는 목표 없는 순수한 생명의 흐름이다. 그것은 마치 헤라클레이토스의 불과 같아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태우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다. 이 에너지가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 투자될 때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리비도는 양적인 측면, 에너지의 강도, 과질적인 측면, 부여된 가치를 모두 갖는다라는 융의 생각은 인간 동기 부여의 복잡성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확장된 리비도 개념은 인간 발달, 정신병리,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인간 발달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프로이트가 주로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성적 발달에 집중했다면 융은 전 생애에 걸친 정신 에너지의 변화와 발달을 조망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리비도는 삶의 단계마다 다른 과제와 목표를 향해 흐릅니다. 유년기에는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습득에, 청년기에는 세상에 나아가 자아를 확립하고 직업 및 파트너를 찾는데, 중년기에는 외적인 성취를 넘어 내면의 의미를 찾고 영적,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리고 노년기에는 삶 전체를 반추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지혜를 통합하는데 정신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융은 인생의 정오라 불리는 중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년기를 단순히 쇠퇴의 시작이 아니라 외향적이었던 삶의 방향을 내향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개성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중년기의 위기나 변화, 그리고 노년기의 정신적 성숙 가능성을 융의 리비도 개념은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줍니다. 둘째, 정신병리의 원인과 치료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프로이트가 신경증을 주로 성적 리비도의 고착이나 억압의 결과로 본 반면 융은 리비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받거나 왜곡될 때, 즉 개인이 자신의 삶의 과제를 수행하고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신 에너지가 특정 컴플렉스에 묶여 정체되거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이 깨질 때 신경증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콤플렉스란 융의 용어로 특정한 원형적 어머니 원형, 주위에 감정적으로 강하게 부화된 기억, 생각, 연상들이 무의식 속에 뭉쳐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자석처럼 주변의 정신 에너지를 끌어당겨 개인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융의 치료 목표는 단순히 억압된 내용을 의식화하는 것을 넘어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해체하며 막혀있던 리비도의 흐름을 터주고 정신 에너지가 다시 균형 잡히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종종 상징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고 리비도의 변형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융의 리비도 개념은 인간의 다양한 문화 활동, 예를 들어 예술, 종교, 철학 등을 성적 본능의 단순한 파생물로 환원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정신 에너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길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엄한 종교 건축물을 짓거나 심오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는 단순히 성욕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내재한 초월과 의미를 향한 갈망, 즉 리비도가 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 향해 흐르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도 개념의 확장은 다음 인용 구절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융은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 이후 무의식이 심리학으로 개정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리비도는 가장 놀라운 상징들을 창조해왔다. 인류 문화의 거대한 건축물들 신화, 종교, 예술, 철학 이 모든 것은 리비도, 이 원초적 생명력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그것은 단지 파괴적인 충동이 아니라 형태를 만들고 의미를 추구하며 통합으로 나아가려는 창조적인 힘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성적인 영역에만 가둔다면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심오하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은 프로이트와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줍니다. 융은 여기서 리비도를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제시하며 그 변형 능력과 상징 형성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노력이라는 표현은 리비도의 단순한 긴장 해소 이상의 목적 지향적, 발달 지향적 성격을 암시합니다. 융은 이 구절을 통해 인간 정신의 전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비도를 더 넓고 역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융의 리비도 개념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프로이트 학파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융의 리비도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과학적인 용어로서의 정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 하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이죠. 정신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측정 불가능하고 형이상학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게 중요한 것은 측정 가능한 양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에너지의 강도와 방향성,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였습니다. 그는 심리학이 자연과학의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 인간 정신의 고유한 특성, 특히 그 상징적, 의미 추구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독자적인 개념과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 정신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융의 심리 유형론, Psychological Types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의 일정한 패턴, 즉 유형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프로이트가 주로 개인의 과거 경험과 병리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융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적 차이와 그로 인한 상호작용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융의 유형론은 분석 심리학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이후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에 의해 MBTI 성격 검사로 발전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MBTI는 융 이론이 일부 측면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깊이와 역동성을 다소 잃어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융 자신은 유형론을 사람을 분류하는 고정된 틀로 사용하기보다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돕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융의 유형론은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 attitude와 네 가지 기능, functions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리비도, 즉 정신 에너지가 주로 향하는 방향에 따른 태도 유형, 외향성, extroversion과 내향성, introversion입니다. 외향성은 관심과 에너지가 객관적인 외부 세계, 즉 사람, 사물, 활동으로 향하는 태도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활력을 얻고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들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행동 지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객체에 의해 살며 객체와의 관계가 그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의 행동은 외부 세계의 요구와 기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라고 융은 설명합니다. 이들은 활발하고 사교적이지만 때로는 내면 성찰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향성은 관심과 에너지가 주관적인 내면 세계, 즉 자신의 생각, 감정, 내적 경험으로 향하는 태도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 반응과 의미를 더 중시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이들은 신중하고 성찰적이며
깊이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주체의 내면 현실에 의해 살며 객체는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 그의 주된 관심은 외부 사건이 자신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이다 라고 융은 기술합니다. 이들은 심오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지만 외부 현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서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 두 태도가 양극단을 이루며 모든 사람 안에 양쪽 경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어느 한쪽 태도를 더 우세하게 선호하며 의식적인 태도의 반대편은 무의식 속에 남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 태도는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지니며 심리적 건강은 의식적인 주된 태도를 잘 발휘하면서도 무의식적인 반대 태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균형을 이루어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세상을 인식하고 인식 기능, 그에 대해 판단하는 판단 기능, 방식에 따른 네 가지 기능 유형, 사고, 싱킹, 감정, 필링, 감각, 센싱, 직관, 인투이션입니다. 사고, T와 감정, F는 합리적, 판단,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은 정보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사고 기능은 논리적 분석, 객관적 원리, 인과관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참거짓, 논리적 비논리적의 잣대를 주로 사용합니다. 감정 기능은 주관적인 가치, 호불호, 관계의 조화, 대상이 주는 느낌을 바탕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좋음 나쁨, 가치 있음 없음, 조화로움 부조화스러움의 잣대를 사용합니다. 융은 감정 기능이 단순히 변덕스러운 감정, 이모션과는 다르며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를 담당하는 중요한 합리적 기능임을 강조했습니다. 감각, S과 직관, N은 비합리적, 인식,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은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비합리적은 이성에 어긋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 과정 없이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감각 기능은 오감을 통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합니다. 세부사항에 강하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입니다. 직관 기능은 의식적인 감각 지각을 넘어서 대상의 가능성, 숨겨진 의미, 미래의 잠재력, 전체적인 패턴을 통찰적으로 파악합니다. 비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융에 따르면 각 개인은 이 네 가지 기능 중 하나를 가장 발달시키고 선호하여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주기능, 다미넌트 펑션을 갖습니다. 주기능과 정반대되는 기능은 가장 미숙하고 무의식적인 상태에 머무는 열등 기능, 인피리어 펑션이 됩니다. 나머지 두 기능은 부기능, 오그질러리 언드 터쉬에리 펑션즈으로서 주기능을 보조하고 보완하며 개인이 성격 유형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외향적 사고형, ET는 외부 세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조직하는 데 뛰어나지만 그의 열등 기능인 내향적 감정은 미숙하여 자신이 내면 가치나 타인이 미묘한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적 감정형, IF은 깊은 내면의 가치와 관계를 중시하지만 외부 세계의 객관적 논리, 열등 기능, 외향적 사고를 다루는 데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융의 유형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사람을 분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심리적 성장의 로드맵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주기능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의식하지 못하고 억압했던 열등 기능을 의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등 기능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종종 미숙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등 기능은 우리가 간과했던 중요한 삶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활력과 창조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렬한 삶의 불꽃은 종종 가장 차갑고 어두운 곳, 즉 열등 기능 속에서 타오른다. 우리가 이 어두운 곳을 회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탐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전체성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의 통찰은 자신의 약점이나 미숙한 부분을 끌어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열등 기능과의 작업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의식의 일방성에서 벗어나 더욱 균형 잡히고 통합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융의 궁극적인 심리 발전 목표인 개성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융의 분석 심리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이 과정입니다. 이 개념은 융사상의 정점이자 그의 심리학을 다른 심리학 이론들과 구분짓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란 문자 그대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인디비지블, 고유한 인디비주얼, 존재가 되어가는 일생에 걸친 심리적 발달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에 잘 적응하거나 에고, 자아의 힘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개성화는 의식과 무의식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개인이 타고난 고유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고 흩어져 있던 정신의 여러 부분들 특히 페르소나 뒤에 가려지고 그림자 속에 억압되었던 측면들까지를 인식하고 통합하여 마침내 정신의 전체성을 상징하는 자기, 셀프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여정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심오한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형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페르소나, 퍼소너와의 관계 정립입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를 우리가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에 보여주는 공적인 얼굴, 즉 사회적 가면에 비유했습니다. 의사로서의 페르소나, 교사로서의 페르소나, 아버지나 어머니로서의 페르소나 등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페르소나를 사용합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이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나는 내가 맡은 역할이다라고 믿게 되면 가면 뒤에 진정한 감정과 욕구, 개성은 억압되고 소외됩니다. 삶은 피상적이 되고 진정한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개성화 과정의 첫걸음은 종종 자신이 쓰고 있는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진정한 자기 사이의 건강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둘째, 그림자, 섀도우와의 대면과 통합입니다. 그림자는 페르소나의 정반대편에 위치하며 의식적인 자아가 나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부정적이고 열등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특성들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에는 이기심, 공격성, 비겁함, 질투심, 부도덕한 욕망뿐만 아니라 사회나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낙인 찍어 억압해버린 긍정적인 잠재력, 예술적 재능, 자기 주장 능력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너무나 불편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숨겨두려 합니다. 그리고 종종 투사, 프로젝션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 내 안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뒤집어 씌우고 맹렬히 비난하거나 혐오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분노할 때 혹시 내 안에 억압된 이기심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성화 과정에서 그림자와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융은 자기 자신을 아는 첫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를 아는 것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고 책임지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조건 표출하거나 정당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며 그 속에 담긴 파괴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를 배우는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깊이 억압된 그림자 속에는 종종 엄청난 생명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림자와의 화해는 우리를 위선에서 벗어나 더 깊은 자기 수용과 진정한 겸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셋째, 아니마, 애니머와 아니무스, 애니머스와의 만남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원형적 이미지를,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의 원형적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지 이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의 축적물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적 측면들을 담고 있는 선언적 구조입니다. 아니마는 종종 남성의 감정, 관계성,
직관, 영적 감수성 등과 연결되며 아니무스는 여성의 이성, 논리, 자기주장, 목표 지향성 등과 관련됩니다. 무의식 상태의 아니무스는 주로 외부의 이성에게 투사되어 비현실적인 이상화, 첫눈의 반함, 나 극단적인 실망, 혐오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자신의 미숙한 아니마를 특정 여성에게 투사하면 그녀를 완벽한 여신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이러한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반대 위원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성을 발전시키고 여성은 자신의 이성과 자기주장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성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잡힌 정신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성화는 궁극적으로 자기, 셀프, 원형이 실현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는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기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부르는 의식적인 자아이고 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으로서 나라는 정체감을 유지하는 주체이지만 어디까지나 정신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반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정신 전체의 중심이자 통합의 원형입니다. 융은 자기를 우리 태양계의 태양에 자아를 지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자아는 스스로 중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태양, 자기, 주위를 돌고 있으며 태양의 빛과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성화란 바로 자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정신 전체의 중심인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아가 자기의 인도와 목적에 봉사하도록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전체성 안에서 자신의 올바른 위치와 역할을 찾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직접적으로 인식되기는 어렵지만 꿈이나 환상 속에서 강력한 상징들, 예를 들어 원덜러, 사각형, 완전한 인물, 신, 왕, 영웅 등 빛나는 보석, 신성한 동물 등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특히 동양의 만다라와 같은 원형 상징은 정신의 전체성과 중심, 자기를 향한 무의식적 열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융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융은 개성화의 목표는 자아가 아니라 자기이다. 자아는 자기의 빛 속에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안정성을 찾게 된다. 이것이 역설이다라고 말하며 자아와 자기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개성화는 따라서 완벽주의적인 자기 향상이 아니라 자신의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측면을 끌어안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즉 온전함, 홀너스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개성화 개념은 프로이트 심리학의 목표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주로 과거의 신경증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아를 강화하여 개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융의 분석 심리학은 개인의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총체적인 목표를 지향합니다. 특히 융은 인생의 후반기 즉 중년 이후에 이 개성화의 과제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에서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인생의 정오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이나 의미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이 외향적이었던 에너지가 내면으로 방향을 틀고 그동안 소홀했던 영혼의 목소리, 즉 무의식과 자기의 부름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히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하여 정신적 성숙과 지혜에 이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이 이러한 심오한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고 개성화 과정을 돕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은 그의 이론만큼이나 독특하고 다층적입니다. 꿈 분석, 드림 어널리시스, 은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융에게도 무의식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주로 억압된 소망, 특히 성적 소망에 위장된 성취로 보고 꿈의 내용을 단서 삼아 숨겨진 무의식적 소망, 잠재몽을 찾아내는 해석, 인터프러테이션에 주력했습니다. 꿈의 상징을 보편적인 성적 상징 목록과 연결하려는 경향도 있었죠.
반면 융은 꿈이 단순히 과거의 억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식의 불균형을 보상하고 경고하며 때로는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무의식의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꿈은 문제를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해결책을 암시하려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융은 꿈의 내용, 현재몽 자체를 존중하며 꿈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연상, 꿈꾼 사람에게 그 상징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과 더불어 꿈의 이미지를 인류 보편의 신화, 민담, 종교, 연금술 등의 상징체계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는 확대, 앰플리피케이션 방법을 중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나무가 나왔다면 단순히 아버지나 남근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프로이트적 접근 가능성, 세계 여러 문화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성장, 생명력, 우주축, 지혜, 불멸 등 다양한 원형적 의미들을 함께 고려하여 꿈의 메시지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또한 융은 개별 꿈 하나하나보다는 일련의 꿈들, 드림 시리즈 속에서 반복되거나 변화하는 주제와 상징들을 추적함으로써 무의식이 흐름과 개성화 과정이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꿈을 주관적 차원, 꿈속 인물이나 사건이 꿈꾼 사람의 내면 일부를 상징, 과 객관적 차원, 꿈속 인물이나 사건이 실제 외부 인물이나 사건을 반영, 양쪽에서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융이 젊은 시절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단어 연상 검사, 워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 역시 무의식적 콤플렉스를 탐지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표준화된 단어 목록을 들려주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게 한 뒤, 반응 시간, 특정 단어에서의 머뭇거림, 반복, 감정적 반응, 웃음, 한숨, 얼굴 붉어짐 등 생리적 변화, 피부 전기 반응 측정 등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융은 이러한 콤플렉스 지표, 컴플렉스 인디케이터즈가 나타나는 단어들이 피험자의 무의식 속에 감정적으로 강하게 부화된 콤플렉스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돈, 사랑, 권위 같은 단어에서 지속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돈 콤플렉스, 사랑 콤플렉스, 권위 콤플렉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 검사는 융이 무의식의 실제와 그 자율적인 작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려는 초기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융의 탐구는 실험실이나 진료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 구조, 즉 집단 무의식과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남긴 광범위한 문화적 유산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화학, 종교학, 민속학, 인류학, 문학, 예술사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으로 치부되던 점성술, 연금술, 동양의 종교와 철학, 요가, 불교, 도교, 주역 등까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융에게 이러한 분야들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개성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의 보고였습니다. 특히 연금술, 엘커미에 대한 융의 신층 연구는 그의 후기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겉보기에 연금술은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허황된 시도로 보이지만 융은 연금술의 복잡한 상징체계와 난해한 과정들 속에서 심리적 변형, 즉 개성화 과정에 대한 심오한 은유를 발견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다루었던 프리마 마테리아, 프리머 머티리어, 원초 물질은 혼돈스럽고 가치없어 보이는 무의식의 내용, 특히 그림자를 상징하고 라피스 필로소포룸, 레피스 필러서포럼, 철학자의 돌을 향한 변형 과정, 검게 만들기, 하얗게 만들기, 붉게 만들기 등은 무의식을 의식과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셀프를 실현하려는 심리치료 및 개성화의 단계들과 놀랍도록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니그레도, 흑화, 단계는 자신이 어둠과 혼돈, 그림자를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알베도, 엘비도, 백화, 단계는 정화와 깨달음의 과정을, 루베도, 적화, 단계는 마침내 대극,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등이 통합되어 새로운 생명력, 자기를 얻는 단계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연금술 연구를 통해 융은 자신의 심리학적 통찰이 단순히 현대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상징적인 형태로 추구해온 보편적인 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융은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 명상, 액티브 이매지네이션,
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꿈 분석과 유사하지만 의식적인 참여를 더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꿈은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적극적 명상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감정, 환상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나 상징에게 말을 걸고 그 반응에 귀 기울이거나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춤으로 표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무의식적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며 새로운 통찰과 통합, 융은 이를 초월적 기능의 작용이라 불렀습니다. 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융의 이러한 다학제적이고 상징 중심적인 접근 방식은 분석 심리학을 매우 풍부하고 깊이 있는 학문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과학적 엄밀성을 중시하는 주류 심리학계로부터 신비주의적,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게 만들었습니다. 경험적 검증의 어려움, 개념의 모호성, 주관적인 해석의 개입 가능성 등은 분석 심리학이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게 인간 정신은 단순한 기계나 생물학적 충동의 집합체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고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비롭고 목적 지향적인 실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 정신의 총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분석과 경험적 검증뿐만 아니라 상징, 직관, 상상력, 그리고 인류가 축적해온 모든 문화적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심리학은 과학이기 이전에 고통받는 영혼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성장을 돕는 기술, 아트, 이자 지혜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 구스타프 융, 그리고 그의 초기 사유가 담긴 심리학과 정신 분석 관련 저작들은 프로이트가 개척한 무의식의 세계를 더욱 깊고 광활하게 확장시킨 기념비적인 작업입니다. 개인 무의식을 넘어 집단 무의식과 그 내용인 원형의 존재를 밝혔고 리비도를 편협한 성적 에너지에서 포괄적인 정신 에너지로 해방시켰으며 인간 성격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심리 유형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탐구는 궁극적으로 개성화, 즉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여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융의 사상은 그 방대함과 난해함, 그리고 때로는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측면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인간 정신의 깊이, 복잡성, 창조성,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진지하게 탐구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도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우리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융의 통찰은 우리 각자가 자기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마주하며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침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그의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한 가장 심오한 탐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